5회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인천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초등학생 7명이 길에서 나눠준 초콜릿을 먹고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보건당국은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은 지난해 4월 서울 강남의 학원가에서 발생했던 마약 음료 사건을 연상케 한다는 점에서 경각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달 강원도 홍천 산악지대에서는 훈련 중이던 육군 일병이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는데요.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점은 무엇인지 잠시 뒤 사건 노트 코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탄핵 국면에서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이 종전처럼 월급을 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죠. 국회에선 법 개정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라디오 생존백서에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둘러싼 쟁점들 살펴볼 예정이니까요. 궁금한 분들 계속 함께해 주세요.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인 탄핵 심판 준비 절차에 들어서 헌법재판소가 분주한 모습인데요. 헌법재판소가 보낸 서류가 아직도 송달 중인 상태라고요. 네, 오늘 헌재가 오전에 새롭게 발표를 한 게 있어요. 소추위원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 대통령에게 준비 명령을 내렸다는 건데요. 윤 대통령 측에다가 입증 계획, 증거 목록, 또 계엄 포고령 1호,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는 거고 그 기한은 이달 24일까지입니다. 또 법사위원장에게는 입증 계획과 증거 목록 제출을 명령을 한 상태인데요. 이 각 준비 명령은 어제 전자 송달을 했고 대통령에게는 추가로 오늘 오전에 우편으로 발송을 했는데 그 밖에 또 대통령에게 발송한 문서는 동일하게 아직 송달 중이라는 거고 송달 중이라는 거는 아직 도착 안 했다는 거겠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건데 네. 이게 물론 뭐 송달을 해야만 심판이 시작되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답변서 제출하는 그 의무도 아니긴 한데 서류 송달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이게 또 확인이 안 되면 윤 대통령 답변서 기다리는 것도 늦어지고 자연스럽게 후속 절차도 계속 밀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탄핵 심판 사건에서 헌재가 송달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는 드문 편이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 헌재의 서류뿐만이 아니라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공조본이 대통령 관저까지 찾아가서 출석 요구서 보내려고 했던 것도 거부해서 반송이 됐고 또 대통령실 총무비 서관실로 보냈던 출석 요구서는 지금 확인된 거는 수취인 불명 사유로 해서 미배달 상태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 측이 수사 지연 전략을 쓰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다 서류 수취나 출석 요구 모두 거부한 상태인데 원래가 공조본이 오늘 출석하라고 했던 날이 오늘입니다. 그런데 소환에 불응을 한 거고 또 검찰도 따로 소환 통보를 했잖아요. 1차 소환 통보 이거 불응했고 2차 출석 요구서도 지금 검찰이 보낸 상태고 그런데 21일까지 출석하라는 내용이고요. 공조본도 오늘 2차 출석 요구를 할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공수처장과 대검 차장이 오늘 직접 만난다고 했었어요. 지금 뭐 수사가 쪼개지고 뭐 중복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하나로 통합해야 된다라든가 특검의 필요성이 나왔는데 두 기관이 좀 전향적으로 합의에 이르고 교통 정리가 될 수 있을지 주목이 됐던 건데 검찰이 일단은 그 내란 혐의로 수사하면서 이 사건 내란 혐의에 대해서 공수처에 넘기기로 했다는 속보가 방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대검찰청은 공수처하고 지금 중복수사 방지 방안 등을 협의를 해봤더니 윤 대통령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한다는 거고요. 다만 또 지금 수사하고 있는 군 관계자 이런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공수처 사건 이첩 요청은 철회하기로 했다는 소식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네. 어제 경찰이 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끝내 빈손으로 철수했어요. 예,
도청 감청 안 되는 비화폰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 그 서버를 찾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조지우 경찰청장이 계엄 당일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 비화폰이라는 걸로 6차례나 통화했다라는 게 있어서 그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했던 거였고 핵심 자료가 되는 건데 이걸 손에 넣지 못한 겁니다. 어제 경찰은 대통령 경호처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시도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경호처가 협조를 거부를 했고 수사관들이 간 게 오전 10시 20분이었는데 8시간 가까이 대치를 하다가 저녁 6시에 철수를 했어요. 그리고 빈손으로 왔고 경호처는 공무상 군사상 비밀을 이유로 해서 청사 진입을 거부했습니다. 공조보는 근데 지난 11일에도 또 이렇게 합참이랑 대통령실 압수수색 시도했는데 이때도 뭐 청사 진입에 막혀서 그 당시에 또 경찰이 밝혔던 게 극히 일부 자료만을 받았다. 그리고 그것도 이미 제출 형식이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좀 수사의 한계를 보이고 있고 전혀 협조가 되지 않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증거 인멸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수단은 경호처가 협조 여부를 검토한 후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기 때문에 추가 압수수색 시도도 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네, 행정안전부 소속 국가기록원은 12.3 비상계엄 전후로 생산된 국가기관의 기록물 관리 실태 점검 기간을 당초 19일에서 20일로 하루 연장하기로 했어요. 네, 당초에 공수처가 국가기록원에 요청을 한 게 있었어요. 계엄 사태 관련한 자료 폐기를 금지 조치해달라. 수사 대상에 오른 기관들이 뭐 방첩사, 국방부, 국가안보실 등등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자료를 보존해야 되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12일부터 15개 기관 기록물 관리 실태를 점검을 하고 있는데 원래 점검 기간이 내일 19일까지였어요. 그러다가 20일까지로 하루 더 연장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존 점검에서 빠져있던 수방사, 또 경기 남부경찰청, 육군 특전사 등 이렇게 세 곳에 대한 현장 점검을 추가로 집어넣는 거고요. 그런가 하면 이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국가기록원이에요. 그런데 이거하고 별도로 대통령 기록관 측에서도 또 현장 점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 일정하고 여부 관련해서 공개하지 않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기록원 점검이랑 대통령 기록관은 별도로 진행을 하면서 그러면서 또 두 기관이 협의를 해서 점검 결과를 발표하는 거였는데 모든 걸 대통령 기록관에서 지금 비공개 처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실하고 경호처 등이 현장 점검에 제대로 응했는지조차도 알려지지 않고 파악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또 은폐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거고 대통령 기록관이 계속 공개하지 않는 한 그 국가기록원에서는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뭐 추가로 연장해서 뭐 점검한다 뭐 이렇게 하지만 점검 자체가 굉장히 형식에만 그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정에 나와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밝힐 거란 입장을 측근을 통해서 전해졌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좀 그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도 그렇고 변호인단 슬슬 꾸리면서 갈수록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를 밝히고 있는 것 같아요. 석동현 변호사라고 해서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져 있고 또 윤 대통령 이번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사람인데요. 석동현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좀 모습을 드러내고 출석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시사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도 기자들이 물어봤더니 직접 출석할 수 있다는 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본인은 그렇게 느꼈다. 대통령의 의지에서 느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충분히 이제 출석할 수 있다. 변론을 할 것이다. 라는 거고 또 이 석동현 변호사가 밝힌 말에 따르면 지금 변호인단은 내란죄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석 변호사 입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의 그 윤 대통령 측의 방어 논리들을 좀 가늠해 볼 수 있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법정에서 집권 후에 지금까지 야당에 의한 국정 난맥과 국헌 문란을 따질 것이다. 내란죄 조항을 읽어봤다면 내란은 무슨 내란이겠느냐.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수사 대상도 될 수 없다. 정권 찬탈을 위한 것도 아니고 폭동 요소도 없었기 때문에 내란죄 성립 요건에 불충족한다라는 것이고 내란죄가 될 수 없는 이유와 법리에 대해서는 차고 넘친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 내란죄 요건에 규정된 국헌문란의 실태 그로 인한 국정농단의 책임은 야당 의원들에게 있다고 보는 게 상식이다 이런 주장을 펼치기도 했고 추가적으로 얘기한 부분들을 좀 주목하고 싶은데
정치 선동과 왜곡된 일부 국민들의 분노에 휘둘리지 않게 해주는 일도 중요하다. 이런 발언도 했고요. 그러면서 그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를 헌재가 했던 거는 국민 정서에 따른 것이다. 이런 취지로 주장을 하면서 이거는 사실상 좀 광장의 민심을 좀 폄하하는 발언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요. 더불어서 김용현 전 국방장관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비상계엄은 미래 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려는 대통령의 소중한 뜻이 담겨 있었다라는 궤변을 늘어놨습니다. 이번 계엄 사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의혹을 받고 있는 전현직 정보 사령관들이 햄버거 프랜차이즈에서 모여서 계엄 작전을 모의한 정황이 확인됐어요. 네, 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안산에 있는 롯데리아에서 만났다라는 거죠. 어제 이 뉴스가 되게 많이 화제가 됐는데 네. 만난 시점은 지난 1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계엄 발표 이전이죠. 이 내용은 군 관계자 진술로 나왔고 이걸 경찰이 확보를 한 건데 경찰 특수단이 그래서 이 점포 CCTV 영상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노상원 전 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하고 긴밀히 소통하면서 계엄을 준비했다라는 결론을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CCTV 안에도 이들이 이 군수뇌부들이 햄버거 먹으면서 대화 나누는 장면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 경찰이 확보했다는 그 진술은 이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한 대령이 진술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진술에 따르면 참석자는 모 대령까지 해서 모두 4명이었고 내용을 보면 노상원 전 사령관이 문상호 사령관에게 중앙선관위 전산 서버를 확인하면 부정선거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라면서 선관위 장악 지시를 내렸다라고 진술을 했고 지금 이 햄버거 가게에서 했다고 하니까 내란 세트 이런 조롱도 쏟아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국민들이 봤을 때는 되게 생각지도 못한 장소고 좀 황당하거든요. 근데 이게 노상원 전 사령관이 전직이라서 지금 민간인 신분, 군인 신분이 아니라서 그럼 외부에서 만나지 않았겠느냐 이런 추측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그 노상원 전 사령관은 박근혜 정부 당시에 정보사령관을 지냈었어요. 그리고 이번 핵심 비선 라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김용현 전 장관하고도 굉장히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거든요. 특히나 그 당시에 그러면은 이 계엄 포고령 같은 것들을 좀 참고를 해서 이번에도 작성에 관여했을 것이다 이런 의혹이 제기된 그런 인물이고요. 그리고 이 회동을 하고 이렇게 햄버거를 먹고 나서 계엄 당일인 12월 3일에는 이제 또 대령들에게 임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요원들을 준비하도록 해라 했고 요원들은 그러면 3, 4일 정도 작전 떠날 수 있는 짐을 챙겼다고 하고 그렇게 해서 수도권의 한 여단본부로 소집이 됐고 그래서 여단본부에 도착을 해서 밤 10시쯤에 문사령관이 요원들에게 계엄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노상원 전 사령관은 긴급 체포된 뒤 유치장에 수용 중인데 오늘 오후에 영장실질 심사 예정돼 있거든요. 근데 출석 진술은 포기했다는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제 국회 상임위 현안 질의에서는 여야가 고성을 주고받다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단체로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어요. 내란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라면서 항의하다가 퇴장한 거죠. 예, 기재위하고 법사위 현안 질의였는데 두 군데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야당 의원들이 질의를 하면서 표현이 그러니까 내란 비상계엄 이런 말들이 나온 거죠. 그런 내란이 실패했어도 경제부총리가 똑같은 자리에서 경제정책 이끄는 게 맞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질의들이 나오니까 일단 그 표현 자체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즉각적으로 내란이란 말 쓰지 말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내란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했던 거고 그러니까 야당은 검찰이 적시를 한 내용인데 내란이라고 하는데 왜 말 못하게 하느냐 이렇게 맞받아친 거죠. 근데 국민의힘 의원들의 논리는 이겁니다. 내란 여부에 대해서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결론이 안 난 것인데 마치 내란인 것처럼 말하는 게 부적절하고 또 헌재 심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표현을 현안 질의에서 하는 것도 걸맞지 않는다.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여당 의원들은 더 나아가서 이 속기록에서 내란이라는 표현을 삭제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야당은 이걸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이렇게 받아쳤고 또 법사위에서는 이제 추경호 의원이랑 공범들이 여당 의원들이 있다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여당에서는 이제 말 가려서 해라 이렇게 싸우다가 결국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가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네,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 여야 기싸움도 상당하잖아요.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개최를 위한 절차에 착수했어요. 네, 헌법재판관 이제 3명 새로 임명하는 거 이거는 국회 몫이에요. 근데 이걸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걸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건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권한대행은 최소한의 몫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반대로 권한대행도 임명할 수 있다라는 거는 이거는 스스로 누구를 골라서 하는 게 아니라 국회 몫이 배정돼 있던 거고 국회가 제출하면 그걸 제가 하는 수준이라서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주장에 대치하고 있는 건데 근데 사실 권성동 원내대표 주장대로라면 이 권한대행이 앞으로 어떤 법안의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도 사실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시각도 있고요. 그 헌재에서도 그리고 국회 입법조사처도 입장을 냈는데 권한대행 충분히 국회 몫의 재판관 임명은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은 이거는 일부러 여당이 탄핵을 지연하기 위한 작전을 펴고 있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은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민주당은 박지원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회의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전부 불참을 했어요. 그래서 야당만 참여하니까 만장일치로 선출이 됐고 또 위원장뿐만이 아니라 야당 간사로는 김한규 민주당 의원이 선출이 됐는데 원래 여당 쪽에서도 그 곽규택 의원이 내정이 됐지만 이번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다 나가버렸으니까 선출이 안 된 거고요. 그래서 박지원 위원장은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빠르게 임명해야 된다, 신속하게 처리하겠다 이런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도 일단 보이콧하겠다고 한 선언을 한 상태인데 여야는 지금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두고도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일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37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봅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영하의 추위가 이어지는 오늘 같은 날에는 차량 내부를 데워주고 또 엔진의 순환을 도와주는 엔진 예열이 중요해지는데요. 시동을 걸어 30초에서 1분을 기다린 후 저속으로 출발하면 보다 부드러운 주행이 가능해집니다. 먼저 고속도로 사고의 영향을 크게 받는 곳인데요. 남해선 순천 쪽입니다. 진성 진출로를 앞둔 3, 4차로 오늘 새벽부터 내내 화물차 사고로 막혀 있는데요. 뒤로 지수 나들목 부근부터 5km 구간 차들이 꽉 막혀 있고요. 호남선 순천 쪽 동광주 요금소를 막 나온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나 본선 진입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륙에선 중부선 남이 쪽입니다. 대소 2차로 차량이 뒤집어진 전도사고 수습으로 막혀 있고요. 부산 쪽 경부고속도로는 경산 3, 4차로가 사고로 차단된 상태입니다. 교통량 자체가 많지 않은 시간대지만 곳곳에 돌발 소식이 꾸준합니다. 목적지까지 전방 주시를 부탁드립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공인혜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세상의 모든 지식. 우리 사회를 들끓게 한 사건을 살펴보는 사건 노트 시간이죠.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초등학생이 학교 앞에서 한 40대 여성이 나눠준 초콜릿을 먹고 병원에 가는 일이 있었어요. 예, 16일 날 인천 논현경찰서 관할인데요. 오전 8시 남동구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그 초등학교 앞에 앞에 교문에 보면은 거기에 나눠주시는 여러 가지 광고를 위해서 그런 그 여성들이 계시죠. 네. 거기에 이제 초콜릿을 나눠 먹은 초등학생 7명이 어떤 메스꺼움 같은 증상을 호소해 갖고 그 학교에 초등학교 보건소 교사가 경찰에 신고했는데 사실 정확한 병명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초콜릿을 먹은 초등학생 모두가 지금 병원에 간 거예요? 아니면 여러 명이 먹었는데 그 가운데 이제 7명이 아픈 건가요? 경찰 관계자는 많이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7명한테 나눠준 건 아닌데 그중에서 증상이 나타나는 건 7명이라서 네. 실제로는 이걸 나눠준 사람은 뭐 선교 목적으로 나눠줬다고 하는데요. 네. 보통 그런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뭐가 있었다고 하면 전체 다 증상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도 네. 아니고 그래서 조금 모호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이 소식 듣고 지난해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왜 학생들 상대로 마약 음료 배포했던 사건이 막 떠올랐거든요. 이번 사건은 마약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식중독 같은 거 말하자면 초콜릿의 내용 성분이 상했다고 하면은 그 병원에서 금방 알아챘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증상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증상은 그하고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사실 좀 국가수의 어떤 여러 가지 검사를 의뢰한 부분도 있고요. 이런 형태가 지난번에 강남에서 나타났던 마약 사건도 비슷한 부분이 네.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게 좀 이상한데라고 했는데 설마 마약과 관련이 있었다고 생각을 못했죠. 근데 결국 마약으로 된 부분이기 때문에 네. 면밀한 수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모르는 누군가가 나눠주는 건 진짜 조심해서 네. 먹어야 할 것 같아요. 근데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 주범들은 재판에 넘겨졌죠. 어떤 처벌을 받았어요? 예, 이 사건의 주범들은 중국까지 가서 중국에서 송환까지 해온 사건이거든요. 네. 주범인 사람은 이모 씨 같은 경우는 징역 23년입니다. 굉장히 중형이죠. 왜냐하면 아이들을 대상으로 또 네. 마약을 이용해서 했기 때문에 당연한 처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공범들은 뭐 징역 2년 6개월, 1년 6개월 정도이고 마약을 제조한 범인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 범인은 징역 18년이고 이 사건은 마약 제조하고 먹게 만들고 그다음에 보이스피싱과 연결된 거죠. 뭐냐면 이 아이들의 마약 복용을 알려서 협박까지 했기 때문에 관련된 그 범인들은 징역 10년, 7년 이렇게 여러 범인들이 다 중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이게 우리 경찰 혼자 한 게 아니고 중국과 이렇게 협조를 해서 잡은 건가요? 수사는 우리가 했지만 이제 네. 어차피 중국으로 도망갔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 공안이 잡아서 저희들 송환하게 된 부분입니다. 다음 사건도 또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김신혜 씨. 이 복역 무기수 가운데 첫 재심 심판을 받아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일단 어떤 사건인지 먼저 설명해 주세요. 김신혜 사건에서 많은 분들이 대충 알 것 같지만 사실 잘 모르십니다. 이 사건은 2000년 3월 7일 날 전라남도 완도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거기에 네. 당시에 김신혜 씨의 아버지인 52세의 A 씨라는 분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 그분이 이 장애가 좀 있으신 분인데 그 버스 정류장 앞에서 쓰러져 있었던 거예요. 자택에서 7km 떨어진 곳인데 그러니까 방향지신 같은 게 깨져 있었는데 사실은 교통사고인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이상하게도 외상이 없어요. 그래서 봤더니 좀 이상하다 싶어 했는데 이게 좀 타살이 아닐까 하는 과정에서 김신혜 씨가 자기 고모부한테 자백을 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버지한테 그 수면제를 먹여서 살해했다라고 하는 그 살해 자백을 듣고 이제 긴급 체포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김신혜 씨가 재판을 받고 뭐 이렇게 했다는 해서 무기징역까지 받은 건데요. 네. 김신혜 씨의 얘기는 그겁니다. 사실은 남동생이 처벌받을까 봐 두려워서 자기가 자백을 한 거지 자기는 죽이지도 않았고 사실은 이 부분은 경찰의 어떤 강압수사와 연결돼 있는 거다.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고 그래서 꾸준히 무죄를 주장하는 거고 네. 검찰은 좀 다르게 주장합니다. 검찰은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다. 그렇지만은 이 사람이 유죄인 건 맞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사실은 복역 무기수가 재심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네. 근데 여러 말하자면 탐사보도 프로그램의 부분이라든가 재심 변호사 그리고 변협의 어떤 여러 가지 노력에 의해서 재심이 신청이 됐고 재심이 지금 진행되면서 재심 1심이 이제 선고되는 때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재심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말하자면 지금 이제 그 검찰의 주장은 그겁니다. 위법 수사는 있었어도 범인은 김 씨가 맞다라고 하는 거고요. 네. 반대로 김신혜 씨는 사실 보험을 든 것도 맞고 여러 가지 이 좀 의심받을 면들은 있지만은 실제로 범행을 한 수면제와 술 이런 것들이 과학적으로 의심된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법정에서 많이 다투어졌습니다.
그런 부분 과정에서 아직까지 선고는 안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핵심은 이제 이 김신혜 씨와 김신혜 씨 부친 사이의 관계. 예를 들면 뭐 성추행이 있었다 없었다 이런 것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김신혜 씨와 김신혜 씨 부친의 명예와도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정교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월까지는 재판 결과를 기다려봐야겠어요. 아무래도 그렇죠. 예, 네. 예. 다음 살펴볼 사건은요. 유족들이 온라인에서 글을 올려서 다시 주목받은 사건인데요. 지난 10월 홍천 산악지대에서 훈련 중이던 육군 일병이 굴러떨어져서 숨지는 일이 있었어요. 사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지난 10월에 홍천의 산악지대에서 육군 일병이 훈련 중 굴러떨어져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그 유족들이 밝힌 내용입니다. 유족 측에 의하면은 사실 당일날 4명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전병을 보내달라고 하면서 4명, 즉 중사, 하사, 운전병, 상병 이렇게 4명이 올라갔는데 네. 거기에 중에 김일병이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에 나머지 사람들은 밑에 있고 그 김일병만 사실은 그 운전병이랑 같이 올라갔는데 운전병이 올라가다가 굴러갖고 다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장비, 그 운전병 장비 합쳐갖고 37kg를 메고 올라간 거예요. 혼자서요. 그리고 또 산악길을 그러다가 사실은 굴른 거죠. 네. 굴러서 목뼈랑 그 콩팥 쪽을 다치면서 사실은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되고 돌아가시게 됐는데 문제는 바로 돌아가신 게 아니라 네. 사고가 나고 나서 무전까지 되고 살아있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물도 요청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게 2시 반 정도인데 실제로 원주세브란스로 후송돼서 사망 판정 받은 건 4시간 뒤예요. 아니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4시간 동안 뭐 했느냐. 네. 그 관련된 중사하사는 뭐 했고 그 위에 있는 지휘관은 뭐 했고 그 부대장은 뭐 했으며 그럼 군 헬기는 왜 안 왔으며 소방 헬기로 결국은 후송이 됐거든요. 네. 그럼 이건 무슨 상황이냐. 이런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4시간이면 굉장히 긴 시간인데 그렇죠. 왜 빠르게 구조가 되지 않았는가. 그렇죠. 그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 부실 늑장 대처가 아닐까. 왜냐하면 응급실에 가고 싶다, 물이 먹고 싶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살아 있었는데 네. 왜 근데 그 뒤에 여러 가지 뭐 허둥지둥 되면서 1시간 버리고 군용 헬기 도착하는데 그거 하면 또 버리고 결국은 소방 헬기가 와서 갔지만 사실은 돌아가셨는데 그럼 이게 뭐냐? 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가? 정확한 걸 알지 못하겠다. 그래서 이 유족은 강원경찰청에 결국은 사망 사건이기 때문에 네. 수사를 요청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군부대에서 훈련을 받던 병사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올해 좀 유독 많은 것 같아요. 기억나실 것 같지만 저 인제에 있는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 받다가 돌아가신 네. 훈련병 사건 기억나시죠? 네. 지금 재판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5월 21일에는 수류탄 육군 세종에 있는 신교대에서 신병교육대에 수류탄이 터져갖고 훈련병 1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고요. 글쎄 예전에 비해서 글쎄 이렇게 2배 정도 많다고 하니까 왜냐하면 보통 한 그 20명 정도가 한 해에 이런 사고를 당하는데 네. 올해 상반기만 20명이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결국은 2배가 된 것이 아니냐. 뭔가 그러네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이런 사고가 벌어질 때마다 군 당국의 대처를 두고 여러 지적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고가 되풀이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 징병과 직업군인 사이의 소통의 문제라든가 그러니까 적절한 훈련의 수준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복합적으로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징병 시스템을 오랫동안 했는데 이제 모병 그러니까 부사관 중심의 직업군인 시스템을 옮겨가는 과정에서 여기서 나타나는 마찰이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요. 네. 오히려 아시다시피 그 사병들이 월급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사관보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걸 조금 내면 그렇지만 네. 이런 부분도 있어서 부사관의 자질의 문제 그리고 지휘관의 어떤 자질의 문제 그런 것들도 관련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두고 이 다음에 사고가 발생한 다음에 조치 문제. 그러니까 너무나도 허둥지둥 된다는 거예요. 어떤 위급
했을 때의 어떤 통신 체계라든가 응급 체계 자체가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우한- 해결하려는 것보다는 회피하고 덮기에 좀 급급한 그렇죠. 거 아닌가요? 특히 군사 경찰들 지난번에 어떤 성추행 사건, 성범죄 사건들 다 감추려고 해서 바깥에서 막 터지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군의 시스템 자체가 사실 미비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장병들이 안심하고 군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좀 시급해 보입니다. 다음 사건도 살펴볼게요. 가정폭력으로 신고한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출동한 경찰관을 이 남편이 폭행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남편이 정당방위를 주장했어요. 좀 황당하시죠? 네. 2022년 12월 밤에 어떤 여성이 맨발로 뛰쳐나왔습니다. 남편한테 맞아갖고 그래서 경찰한테 도움을 청해갖고 내가 집만 가져 나오겠다 같이 가달라고 해서 경찰이 갔는데 그 경찰을 이 남편이 폭행을 한 겁니다. 그럼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죠. 공무집행 네. 방해로. 근데 문제는 내 집인데 경찰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을 주장한 거죠. 정당방위니까 사실 근데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네. 정당하게 고지를 했고 그리고 정당하게 이 아내의 폭행 사실 그리고 집만 가져나가겠다는 걸 얘기를 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1심 2심 다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았는데도 네. 불구하고 사실은 이것 오히려 이 판례가 오히려 특별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판례는 사실 정당방위가 인정이 됐습니다. 됐어요. 예, 2건이나. 네. 그러니까 오히려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실 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이상하시게 생각하실 겁니다. 지금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사법 체계는 거꾸로였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폭력을 당한 아내를 보호하는 경찰이 오히려 소극적으로 행동해 갖고 문제가 됐거나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하게 된 거죠. 근데 이렇게 근무 중에 다치는 경찰관들이 많다면서요. 엄청 많죠. 지난 5년간 거의 8,000명 수준입니다. 한 해에 1,500에서 2,000명 수준인데 네. 문제는 일상적인 어떤 뭐 이런 특히 안전사고, 범인으로부터 피습, 또 특히 이제 교통사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서 PTS 트라우마가 발생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심리적인 어떤 부족한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고 그러거든요. 이제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 제대로 치료를 받는 경우가 드뭅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 치료를 하려고 하면은 일을 해야 되잖아요. 공상 처리가 되게 어려운 부분도 있고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 제자들이라든가 후배들한테 이런 얘기들이 참 많이 좀 얘기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또 근데 그렇다고 해서 경찰관의 어떤 여러 가지를 조금 더 높이자고 하면은 공권력을 너무 높인다고 하면은 사실은 요번 사태에도 튼 것처럼 경찰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느냐 그런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죠. 네, 균형을 잘 맞춰야겠죠. 예. 사건 노트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으로 오아시스의 Let There Be Love 듣고요. 저는 2부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여행을 떠나기로 마음을 먹고 나면 먼저 교통편과 숙박시설 등을 알아보게 되죠. 이 경우에 알아보다란 동사는 조사하거나 살펴보다의 뜻으로 사용한 겁니다. 그런데 동사 알아보다의 기본 의미는 눈으로 보고 분간하답니다. 그래서 그는 멀리서도 내 얼굴을 쉽게 알아봤어 또는 어두워서 사람을 알아볼 수 없었다 같이 쓰는데요. 결국 어떤 것을 보고 알아차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알아보다에는 또 다른 뜻이 있는데요. 오래전에 제자가 나를 알아보고 인사를 했어 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다의 뜻이 되고요. 이번 일로 그의 인간성을 알아보게 되었다라고 하면 이때는 사람의 능력이나 물건의 가치 따위를 밝히어 알다의 뜻입니다. 알아보다의 반대말은 몰라보다인데요. 알만한 사실이나 사물을 보고도 알아차리지 못하다가 기본 의미입니다. 또 이 말 역시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좋은 작품을 몰라본다 또는 당신 같은 인재를 몰라보다니처럼 진정한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더른을 몰라보고 함부로 대했다 같은 경우에는요. 예의를 갖추지 않고 행동하다를 뜻합니다.
어떤 사람이 윗사람을 받들지 않고 무례하거나 소홀하게 대한다는 뜻이죠.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KBS 58분 날씨. 한낮인데도 많이 춥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이 영하 1.4도, 찬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영하 5도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남부지방도 지금 체감 온도가 영하권입니다. 오늘 예상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도, 대전 2도, 광주 3도, 강릉 5도, 부산 6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7도 정도 낮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강한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에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내일 아침에 철원과 대관령은 영하 12도, 서울 영하 6도, 대구 영하 5도 등으로 중부지방은 오늘과 비슷하겠지만 남부지방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추위가 점차 누그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추위 때문에 만들어지고 있는 눈구름의 영향으로 현재 전북 고창과 부안, 전남 영광, 울릉도 독도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충청 이남 서쪽 지역에는 오후까지 비나 눈이 이어지겠고 앞으로 제주도 산지에 최고 15cm, 전북 서해안 3에서 10cm, 충남 서해안과 전라도 내륙에 1에서 5cm 정도의 눈이 더 내리겠고요. 늦은 오후부터는 동해안에도 최대 10cm의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1.4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로 이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수처는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이첩 요청은 철회키로 했습니다. 내란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출석하라는 공조수사본부의 요구에 끝내 불응했습니다. 경찰은 공수처와 합동으로 조금 전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체포했습니다. 검찰은 특전사 707 특임단장과 방첩사 1처장을 소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받지 않고 있는 가운데 헌재가 윤 대통령에게 국무회의록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공석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23일부터 이틀간 열립니다.
미국 국무부는 한국에서 탄핵 소추 등 관련 절차가 헌법과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대체로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평가했고, 미 국방부는 한미 동맹은 굳건하다고 밝혔습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각종 비위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대한체육회와 충북 진천선수촌 등 8곳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임선윤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출근길 추위가 매섭더라고요. 날씨 소식부터 짚어볼까요? 네, 오늘 아침 깜짝 추위에 옷깃 여미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찬바람까지 매섭게 불면서 체감 온도가 영하 10도까지 떨어졌는데요. 북극발 한파가 남하하면서 전국적으로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경기 북동부 또 강원 지역에는 한파특보가 발효됐고요. 영하 6도에서 시작한 서울의 기온은 한낮에도 영상 1도에 머무는 등 평년보다 6도가량 낮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충남 서해안과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많게는 10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요. 제주 산간 지역에도 내일까지 5에서 15cm의 눈이 쌓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추위는 모레까지 이어지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7도까지 떨어진다고 하니까요. 강추위 단단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최근 비상계엄 사태에 한국을 찾은 유학생들도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고요. 네, 국내에서 공부 중인 외국인 유학생 상당수가 불안을 호소하면서 일부는 아예 짐을 싸들고 귀국길에 오르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대학 관계자들은 비상계엄 사태 다음 날부터 학부모는 물론이고 대사관 또 교환학생을 파견한 해외 대학들까지 유학생들의 안전을 묻는 문의가 계속해서 오고 있다고 하고요. 특히 그중에서도 중국인 유학생 이탈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학부모 상당수가 지난 1989년 천안문 사태를 경험한 세대다 보니까 이 비상계엄 사태에 더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학생들이 불안해하자 이화여대는 한국어와 영어, 중국어로 작성된 외국인 유학생 대상 안전공지를 홈페이지에 올리기도 하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 수습에 진땀을 빼고 있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국내 대학 상당수가 학령 인구가 급격히 줄고 올해까지 16년째 등록금이 동결돼 재정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귀국 릴레이는 치명적이라고 하는데요.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교육당국의 제한 없이 등록금을 받을 수 있는 만큼 횡한 곳간을 어느 정도 채워줄 수 있는 주요 돈줄이었는데 이번 사태로 한국을 찾는 유학생이 줄면 재정에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실제로 일부 대학 관계자들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내년도 한국 유학을 계획한 외국인 학생 상당수가 입학처를 통해서 한국에 가도 되는 상황이 맞느냐 문의를 하기도 했다면서 학생이 오겠다 하더라도 학부모가 반대하는 경우도 있어 우려가 된다 한숨을 내셨습니다. 정치적 혼란이 길어질 경우 교육부가 목표로 한 유학생 30만 명 유치에도 빨간불이 들어올 수 있다 경고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이 곳곳에서 일파만파 퍼지는 모습입니다. 반대로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학생들의 시름도 깊다고요. 네, 다름은 이 치솟는 환율 때문인데요. 달러당 1,400원대로 치솟은 원달러 환율은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에도 좀처럼 진정될 기미가 보이질 않는데 환율 고공행진이 이어지면서 부모님이 보내주신 돈으로 생활하는 해외 유학생들은 휴학까지 고민하는 처지라고 합니다. 미국의 한 사립대에 다니고 있는 학생은 한 해 1억 원가량을 받는데 다음 학기 등록금 부담이 늘었다면서 원달러 환율이 20원만 올라도 타격이 크다 말하고요. 뉴욕에서 로스쿨에 다니고 있다는 다른 학생도 계엄 사태 이후 생활비 걱정이 커졌는데 국내 정치 때문에 휴학을 고민할 줄은 몰랐다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국내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은 원화 가치가 떨어진 이 타이밍을 활용해서 생활비를 미리 확보하기 위해 환전소와 은행에 몰려가고 있다고도 하는데요. 서울의 한 대학에서 석사 과정을 밟고 있는 중국인 유학생은 넉 달치 생활비를 미리 바꿨다며 주변에도 다음 학기 등록금을 미리 마련해둔 친구가 여럿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2주일 만에 36원 뛰면서 이제 1,440원 선까지 위협하고 있는데요.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 등 외환당국은 유동성 공급 등 시장 안정화 조치를 강조하면서도 환율 상승으로 외환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사태 수습에 나서고 있는데 하지만 이렇게 피부로 와닿는 냉기를 덮기에는 여전히 부족해 보입니다. 국세청이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는데요. 익숙한 이름들도 눈에 띄었어요. 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2억 원 이상 국세를 1년 넘게 체납한 개인과 법인으로 개인 6천여 명, 법인은 3,600여 개에 달했는데요. 지난해보다 21% 늘었고요.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체납자가 80% 가까이 되지만 100억 원 이상 체납자도 35명에 달했습니다. 네. 총 체납액은 무려 6조 2천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조 500억 원가량 늘었다고 하는데요.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불법 온라인 도박업체를 운영한 30대 이현석 씨로 종합소득세 등 무려 2,136억 원을 내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 씨를 비롯해 개인 체납액 상위 10명에는 도박업체 운영자가 여럿 포함됐다고 합니다. 또 유명인 중에서는 소설 고구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등으로 잘 알려진 김진명 작가가 종소세 등 28억 9천여만 원을 체납해 명단에 포함됐고 개그맨 이혁재 씨도 부가가치세 등 2억 2천여만 원을 체납해 이름을 올렸고요. 또 본인이 대표로 있는 부동산업법인 크리스찬 메모리얼 센터도 3억 3천만 원을 체납했습니다. 또 요리사 에드워드 권 씨도 종합소득세 등 3억여 원을 체납했는데 국세청은 이들이 압류나 공매 등 강제징수와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에도 밀린 세금을 내지 않고 있어서 이름을 공개하게 됐다 밝혔습니다. 요즘 가상자산 비트코인 열풍이 대단한데요. 단숨에 부자를 만들어주겠다며 사기 행각을 벌이는 사례가 많다고요. 네, 연일 치솟는 비트코인만큼이나 가상자산 사기도 많아지는 요즘입니다. 최근에는 어머님 이렇게 친근하게 따르면서 코인으로 부자를 만들어주겠다. 큰 수익이 날 테니까 앞으로 돈 쓸 생각만 하시면 된다 말하면서 한 노인을 현혹시킨 일당도 있었는데요. 은행 앱을 깔고 조작해서 멋대로 1억 원가량을 이체했는데 사기인 줄 알고 돈을 돌려달라 했지만 이미 늦어버렸죠. 손실이 났다면서 일부만 돌려줬다고 하네요. 이 사례처럼 특히나 이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가상자산 불법행위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요즘인데요. 최근 2년간 관련 피해 규모만 1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오늘만 해도 비트코인은 하루 만에 사상 최고가를 다시 또 새로 썼는데 시장이 커지면서 수익을 노리는 투자자들도 늘고 또 이를 악용한 사기도 덩달아 늘고 있는 건데요. 앞서 짚어본 것처럼 이 고령층의 노후 자금이 먹잇감이 되기 쉽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노후 준비에 대한 불안이 있는 데다가 상대적으로 디지털 정보 접근성도 떨어져서 이 노인들은 점점 더 복잡하고 다양해진 투자 사기에 노출되고 있는데요. 이 피해자 중에는 이런 사기 범죄가 있는 줄 모르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노후 불안과 디지털 문맹을 파고드는 코인 투자 사기에 많은 노인분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합니다. 올 상반기 기준 개인 파산자 중 절반 이상이 60대로 나타났는데 가상자산 등 투자 실패와 사기 피해를 파산 원인으로 꼽은 비중이 3년 전과 비교하면 5배 넘게 늘었다고 하고요. 특히 연금이나 저축에 의존해 금전적 여유가 없이 생활하는 노년층일수록 사기범들이 내세우는 투자 기회, 일확천금 같은 유혹에 더 넘어가기가 쉽다고 합니다. 코인이 기축통화가 될 것이다 같이 생경한 이야기를 듣고 혹시 나만 세상에 뒤처져 있었나 보다라면서 이 사기꾼을 신뢰하게 되고 한 달에 얼마씩 통장에 꽂힌다며 다가오는 검은 유혹을 거부하기가 어렵다고 하네요. 전문가들은 우선 낮은 형량을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 지적하고 있고요. 갑자기 큰 돈으로 불려준다고 하는 곳들 외형상으론 법인일 수도 있지만 이 실상은 돈을 뜯어내기 위한 가짜 회사들이라고 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강남의 유명 대학 입시 학원이죠. 시대인재가 로스쿨 입시 시장에도 뛰어든다고 하는데요. 요즘 로스쿨 인기가 상당한데 한편에서는 돈스쿨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네, 올해만 수능 만점자 9명을 배출할 만큼 입시업계에서는 하플 중 하플로 꼽히는 곳인데 이제 로스쿨 입시 시장까지 뛰어든다고 합니다. 교육평가 콘텐츠 제작업체 이매진 P&M과 협력해서 다음 주 시대인재 로스쿨을 선보일 예정인데요. 이달 말부터 신입생 모집을 시작한다고 하고요. 업계에서는 시대인재 합류로 그동안 메가 로스쿨이 사실상 독점해온 로스쿨 입시 시장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대인재가 시장에 진출한 배경에는 이 로스쿨이 문과생들에게 최대 탈출구이자 계층 상승의 사다리로 자리 잡았다는 점에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시대 속에서 이 취업난과 전문직을 선호하는 현상이 맞물리면서 이런 흐름은 더 공고해지고 있는데요. 경제나 경영, 인문학 전공자들은 이 대기업들의 이과 중심 채용 확대로 좁아진 취업 시장, 또 전공의 한계를 여실히 체감하면서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 로스쿨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면 정년 없이 평생 직업을 유지할 수 있고 고소득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도 로스쿨의 매력을 높이고 있고요. 오죽하면 서울대 문과 학생들 사이에서는 학점이 좋은 절반은 로스쿨을 준비하고 나머지는 차선책으로 행정고시를 준비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 같은 흐름을 타고 로스쿨 입시 시장은 눈에 띄는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5학년도 법학 적성시험 리트 지원자는 19,400명으로 지난해보다 10% 넘게 늘었고요. 최근 5년간 원서 접수자도 매년 최고치를 경신해 왔다고 합니다. 로스쿨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09년과 비교하면 지원자는 70% 넘게 늘었는데 전국 25개 로스쿨 모집 정원이 2,000명으로 고정돼 있어서 입시 경쟁은 나날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치열해지는 경쟁을 뚫어보고자 그만큼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하는데요. 로스쿨 수험생들은 준비 단계부터 커지는 이 경제적 부담을 토로합니다. 학원비와 면접 강의, 배치 상담, 자기소개서 첨삭 등으로 수백만 원을 우습게 들고 로스쿨에 들어간 이후에도 선행학습과 변호사 시험 준비를 위한 사교육까지 이어지면서 오죽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로스쿨이 아니고 돈스쿨이다라는 자조 섞인 표현까지 나올 정도네요. 이 때문에 로스쿨이 표방한 다양한 배경의 학생을 선발하겠다는 설립 취지와 달리 준비 단계부터 경제적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고요. 비용 부담이 큰 사교육 환경이 경제적 여유가 있는 수험생들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로스쿨 입시 학원이 성인 대상 학원으로 분류되면서 사교육 관리에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의견도 보입니다. 최근 서울시가 큰 비용을 들여서 지하철에 미세먼지 매트를 설치했는데요. 이게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네, 지하철로 출퇴근하시는 세모정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이미 보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서울교통공사가 초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시청과 종각 등 12곳에 이 미세먼지 흡입 매트를 설치했는데 지하철뿐만 아니라 서울 데이터센터 같은 민간 위탁기관에도 깔렸다고 합니다. 관련 예산은 지하철 역사 미세먼지 매트 설치 43억 원을 포함해서 모두 58억 원에 가깝게 들었는데 가뜩이나 재정 여건도 어려운 상황에서 비용 대비 효과가 의문이고 예상 낭비 사업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많은 비용이 들어간 지하철의 경우 만성적자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상황에서 미세먼지 흡입 매트 설치가 그렇게나 시급한 사업이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죽하면 시설을 설치한 서울시 산하 기관 관계자마저도 코로나 당시 확대 설치된 공기청정기도 잘 돌아가고 있어서 당장 매트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매달 들어가는 보수 유지 비용에 또 매트를 밟을 때마다 요란한 소리까지 나니 수업에 방해된다는 민원이 들어와 전원 스위치를 꺼두기까지도 한다고 합니다. 환경 전문가들도 비슷한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요. 해당 설비는 신발에 묻은 먼지나 주로 바닥에 있는 입자가 큰 먼지를 빨아들이는데 정작 미세먼지는 가라앉지 않고 공기 중에 떠다니고요. 수십억 원의 세금이 들어가는데도 투자 대비 효과는 따져보고 설치한 건지 의아스럽다는 반응입니다. 네. 아버지가 지른 불에 전신 화상을 입은 아들의 안타까운 소식이 퍼지면서 치료비 모금 나흘 만에 5억 원의 성금이 모였다고요. 네, 주말 사이 SNS에 아버지가 지른 불에 전신 화상을 입은 아들들의 사연이 올라왔는데요. 지인이 올린 이 글에는 다 같이 죽자고 집에 불을 질러 형과 동생이 전신 2도에서 3도 화상을 입었고 아버지는 결국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다라는 내용이 담겼고요. 다행히 형은 수술 후 안정을 찾았지만 동생은 기증된 피부 조직을 이식받아 연명하고 있다. 담당 의사 소견으로는 회복할 확률이 5% 남짓이다 적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건강보험급여 처리가 되는 조직들을 사용해서 재생치료를 받았는데 이 방법만으로는 큰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어서 병원에서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자가배양 피부 이식 수술을 권고했다고 하고요. 그런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고민이 깊었다고 합니다. 수술을 포함한 치료비만 3억 원이 넘는다고 하네요. 그런데 참 다행히도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목표로 했던 5억 원의 후원금이 순식간에 모였다고 하는데요. 네. 한마음 한뜻으로 마음 모아주신 분들께 대신 감사 인사 전해드리고요. 수술 잘 받으시고 얼른 건강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일터에서 억울한 일은 없어야겠죠.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노동법 이야기,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 백서,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우리 근로기준법의 대원칙인 무노동 무임금 원칙인데요. 말씀드려서 근로자는 근로 제공하고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데 이때 근로 제공이 없다면 그 반대 급부인 임금 지급도 없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일반 기업에서 지각 혹은 조퇴 결근하면 그만큼 그 시간만큼 급여에서 공제되는 것이죠. 근데 이 원칙과 다르게 적용되는 게 있는데요. 이번에 대통령이 탄핵됐는데 이 탄핵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급여가 지급된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설왕설래하고 있으며 심지어 국회에서는 경쟁적으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 다른 무노동 유임금이 왜 발생하게 된 건지 실제 노동 현장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네, 라디오 생존 백서 오늘은요.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불거진 급여 지급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예정입니다. 무노동 무임금 논란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조언이 필요하신 분들 문자 보내주세요. 김효신 노무사가 해법 제시해드립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쿠폰 보내드립니다. 탄핵으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음에도 보수는 그대로 지급된다고 하던데요. 대통령은 그럼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받지 않는 거예요? 우선 대통령의 이제 신분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정무직 공무원 신분이거든요. 이 공무원의 신분은 정무직, 일반직, 별정직 공무원으로 나뉘는데요. 일반직은 우리가 알고 있는 1급부터 9급까지의 공무원을 말하는 거고, 네. 정무직은 선거를 통해서 취임하거나 임명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에 해당되는 분입니다. 이런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그 보수에 관해서 우리 공무원 보수 규정에서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급여를 감액할 수 있는 여러 조건들을 규정해 놓고 있는데요. 결근, 징계 처분 시, 휴직 기간, 직위 해제 기간 등과 같이 각종 수당이나 감액할 수 있는 규정을 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직무 정지 시의 급여 제한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여가 지급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노동 무임금 원칙은 상식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네. 이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금 무노동 유임금이 된다는 거잖아요. 네. 좀 의아하네요. 그렇죠. 좀 받아들이시기 힘드실 텐데요. 이게 현실에 돌아와보면요. 23년 말 기준 전국 공무원의 정원이 117만 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규정에 의하지 않으면 운영할 수 없게 되죠. 법과 다르게 예외를 적용하게 되면요. 그래서 법에서는 원칙적인 모습만 정해놓는데 여기에서 더 세부적인 거는 별도의 업무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에서는 직위 해제된 공무원의 경우에는 봉급의 30%에서 80% 지급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탄핵은 직위에서 해제된 게 아니고 직무만 정지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법에 우리가 이 경우들을 많이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미비해 있다. 그래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안타깝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급여도 여러 항목으로 나뉠 거잖아요. 네. 그럼 직무정지 기간에 모든 급여가 전액 지급되는 거예요? 사실 이제 우리 대통령의 이상 대통령부터 우리 차관 이상 정무직 공무원들은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 대상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러 항목 일반 공무원 1에서 9급처럼 그 급여의 항목이 여러 개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성과급제 연봉제에서 그다음에 다른 보수 규정에 정해놓은 거에서 가족수당 지급 보조비 있으면 그 병력에 따라 추가 지급받게 되는데요. 그 규정을 보면 24년도 기준 대통령은 세전 연봉 약 2억 5,500만 원 정도 월 2,1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다른 추가 수당에 있는 거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직위 해제된 것이 아닌 직무 정지가 됐기 때문에 이 금액이 그대로 적용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탄핵된 장관이나 각종 위원회 위원장들도 지금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여전히 탄핵에 대해서는 우리가 탄핵됐을 때는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급여를 감액할 수 없어요. 일례로 우리가 지난 2월 달에 우리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탄핵
탄핵됐죠. 그때 탄핵 기각으로 복귀할 때까지 월급은 정상 지급받았거든요. 뭐 일부 장관 할 때 업무 추진비 있었다고 해서 그거 제외됐다고 하지만은 결국에는 탄핵 기각이 되어서 월급은 주고 일도 못 시키고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국민 정서에 부합되지 않는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국회에서 법 개정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뭐 탄핵 소추는 법적 절차이고 확정된 판결이 아니라는 점에서 급여 문제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일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동 대원칙에 어긋난 무노동 유임금이라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이번 사태를 일으킨 가장 큰 장본인이지 않냐. 그래서 뭐 비위 행위로 직무가 정지된 공무원에게 보수 지급하는 거는 좀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들다라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그래서 이 의견들이 곧장 우리 법안을 발의하는 제안 배경으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요. 뭐 국회 탄핵 소추 의결로 권한 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에게 뭐 보수를 전액 미지불하나 50% 감액하는 걸 조문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법안들이 만약에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당장 시행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원래는 법률은 불소급의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즉 말씀드려서 새로 재개정된 법률이 그 이전에 발생한 사실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는 게 원칙인데요. 네. 그러니까 해당 개정안이 뭐 국회 통과되더라도 우리 현재 대통령에는 적용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뭐 박용갑 장철민 의원의 대표 발의한 내용에 따르면 부칙을 통해서 법 시행 당시 탄핵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 법안이 적용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서 통과되면 그 이후로는 뭐 탄핵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하면 적용될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요. 사실 국회의원들 역시 이렇게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상황이라면서요.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범죄 혐의로 구속이 돼도 매달 활동비와 수당은 받는다던데 이게 사실이에요? 네, 맞습니다. 뭐 국회의원들 급여를 받는 걸 이걸 세비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게 국회의원들 뭐 연봉이 기본급인 수당하고 뭐 휴가 상여 뭐 특별 활동비 속한 경비로 구성돼요. 이 금액이 연봉으로 약 1억 5,700만 원 정도 되고요. 네. 월 1,3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사실 국회의원 구속되더라도 특별 활동비 이거 제외하고는 명절 상여금까지 받아왔다고 합니다. 이 문제점이 있으면 우리가 국회의원이 우리가 법을 만드시잖아요. 그래서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이 필요한데 이 규칙을 보면 단 4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4개 조문에 그 규칙이 개정 의결되지 않으면 일정 범위에서 국회의장이 정할 수 있도록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개정되지 않는 이상 계속 급여가 지급될 것입니다. 네. 네, 이것도 국민 정서에 반하는 것 같은데요. 개선이 맞습니다.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매년 이제 국민 정서에 반하는 이 내용들이 하죠. 왜냐하면 국회의원 셀프 인상 보도가 매년 초마다 나오고 있거든요. 그때마다 문제점이 지적돼 왔고요. 이 국회의원들 일부분도 이걸 보고 앞다투어 관련 법안 발의했지만요. 그때마다 뭐 실랑이만 있고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실제로 최근에 이제 10월 29일 날이죠. 그때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소위원회를 통과했는데요. 그 내용이 범죄 혐의로 구속된 의원들의 세비 지급하지 않겠다는 내용이고 다만 무죄와 면소 공소기각 확정되면 소급해서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뭐 그 이후로 뭐 이렇게 전국이 혼란스럽고 해서 그런지 소위원회 통과된 다음에 감감무소식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 개정안 통과되면 소위원회 거쳐서 상임위 그다음에 법사위 거쳐서 본회의 상정해서 통과되는데요. 그 이후로는 언론에 보도된 게 전혀 없습니다. 국회가 공전하고 있을 때도 국회의원들은 세비를 받잖아요. 네. 그래서 국회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이런 지적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관련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진행되고 있기는 합니다. 항상 최근에는 이제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에 무노동 무임금 상시 국회 원칙 등을 담은 일하는 국회법을 발의했습니다. 여기에서는 뭐 국회의원이 대표 직무 수행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 불출석할 경우에는 다음 달 지급될 세비를 감액하도록 하는 게 골자인데요. 네. 사실 이것도 뭐 입법 발의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됐는지 전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지난 21대 국회만 해도 민주당 의원들이 5건 발의했지만요. 다 폐기됐고요. 이번 국회 들어서도 국민의힘 김기현 전 대표가 지난 4월에 무노동 무임금 제도 도입 방안을 담은 정치개혁안 제안했지만은 여전히 그냥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됐습니다. 국회의원의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죠. 맞습니다. 뭐 무노동 무임금 취지 동감하지만은 감봉 과도한 조치다. 그리고 뭐 겸임하고 있는 다른 직무에 출석하게 되면 못 나오는 건 당연하다라는 이제 얘기가 있는데요.
실제로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조사한 게 따르면요. 국회의원들 평균 무단 결석률이 4.6%라고 해요. 지난 21대 국회에서요. 근데 이게 출석을 체킹하는 게 본회의 같은 경우에는 본회의장에 들르기만 해도 출석으로 인정되는데 들리시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들 시각에서 볼 때는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사기업에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잖아요. 너무 잘 지켜지죠. 지각 조퇴하면 그 시간만큼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결근하면 결근 공제뿐만 아니라 우리 일주 소정 근로일을 만근하지 못했으니까 주유 수당 공제도 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 산업재해로 근로 제공하지 못하면 기업에서는 급여 지급 의무 없죠. 대신에 산재보험에서 휴업 수당이라는 게 지급되는데요. 이게 전체 급여가 아닌 70% 수준만 지급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뭐 일부 회사에서는 지각을 3번 하면 뭐 하루 임금을 삭감한다는 회사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해요? 이게 많이 이제 지각 많이 안 하게 하려고 이제 하는 조치로 하시는데요. 이러시면 안 돼요. 근데 지각 시간은 카운팅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은 우리가 통상 시급이라는 게 산출되기 때문에 그 지각 시간만큼 공제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뭐 지각 3번 했다고 그 하루 8시간보다 적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치 임금 공제하시는 거는 전액 지급의 원칙이 위반되는 거죠. 네. 또 다른 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지각비를 두고 있는 데가 있어요. 이게 지각비 우리 직원들처럼 우리 지각하지 말고 다 같이 잘 지내자는 의미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해서 그 지각비 나중에 뭔가 다른 거 뭐 간식 사 드신다거나 이런 커피 사 드신가 하면 괜찮은데 이게 또 사용자가 개입해서 회사가 개입해서 지각비 거두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는 이 지각비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의한 위약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지각비는 불법이다.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근로자가 파업을 할 경우에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서 급여를 받지 못하잖아요. 네. 근데 연차 파업의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사실 이게 연차 투쟁이라고 하는 연가 투쟁은 이게 우리가 공무원이나 교육 공무원 집단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논란이 뜨거운데요. 이게 어떤 한쪽 주장은 본인에게 주요적인 권리 행사하고 이건 자발적인 모임이다. 그러니까 정당하다라는 주장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불법 행위라는 주장입니다. 노동부 유권 해석을 알려드리면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 휴가의 취지는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문화생활을 확보하라는 것이다. 또한 사용자에게는 이 시기 변경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고 이 변경했음에도 연가를 사용해서 이렇게 집단적으로 뭔가 주장을 하고 집회를 하는 것은 준법 투쟁으로서 쟁의 행위에 해당된다. 불법적인 행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법적 요건에 따라서 또 일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육아휴직을 내는 경우 좀 일정 부분 급여를 받게 되는데 이거는 정부가 돈을 주는 거죠.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 철저하죠. 기업은 일을 하지 않으니까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일면에 육아휴직으로서 경제적 타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육아휴직 급여라는 걸 지급하고 있게 됩니다. 또 반면에 여기에 대해서 또 육아휴직 제도를 잘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사업주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제도 이용하는 경우에는 기업의 손실을 메꿔주려는 각종 지원금 제도들이 있거든요. 그거 활용해 보시면 되고요. 특이하게 이제 출산휴가 있는데요. 출산휴가는 그 출산휴가 기간 동안에 30일분에 210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근로자한테요. 그런데 여기서 최초 60일 동안에는 그 210만 원을 넘어서는 동사임금 차액분 지급 의무가 사용자한테 있긴 해요. 그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일반 기업에서도 직위는 유지하고 직무만 정지되는 경우가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탄핵으로 저도 이제 이런 경우를 배웠는데요. 일반 사기업에서는 직위 해제라고 하면 대기 발령하고 거의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하게 돼요. 일시적으로 직위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 조치거든요. 그러니까 그 탄핵하고 동일한 경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의 경우는 직위 해제가 되더라도 급여의 일부를 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일반 기업의 경우는 어때요? 일반 기업은 별도로 이제 규정을 해놓는 내용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지급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각 기업의 사정마다 다를 건데요.
대개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직위해제가 일을 안 했으니까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건 법 위반에 해당되고 최소 휴업수당 수준의 급여를 지급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휴업수당은 회사의 사정으로 일을 쉬게 될 경우 뭐 평균 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직위해제의 경우는 상황이 좀 다를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직위해제는 어떤 징계가 일어나기 전에 잠정적 조치로 사전 조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징계 전에 상황이 심각해서 대기 발령을 내리게 되는 건데 이게 회사가 그 이유가 다른 피해 또는 업무 분위기를 저해하는 걸 방지하기로 한 조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회사 사정으로 인해서 휴업한 명명한 거라는 성격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휴업수당 지급하거나 뭐 취업규칙의 임금 지급 기준, 직위해제가 임금 지급 기준에 있는데 거기에 따르면 되지만 최소한의 평균 임금 70% 이상인 휴업수당 수준은 맞춰주셔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최소한 휴업수당 이상이어야 되는 네, 거군요. 맞습니다. 네, 직위 해제된 경우에 자택 대기를 할 수도 있고 뭐 출근을 해서 회사 어딘가에 뭐 대기를 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회사 출근한 경우에도 휴업수당에 해당하는 금액만 받는 거예요? 네, 요거는 이제 사용자의 지휘 명령을 따를 준비 태세가 되어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자택 대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회사의 지배 관리 하에 벗어나 있다고 네.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휴업수당 수준만 지급해 주시면 될 텐데요. 회사에 출근해서 다른 업무 부여하지 않고 뭐 대기 발령 시키는 경우에는 감액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준비 태세에서 바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네.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백서, 오늘은요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불거진 무노동 무임금 논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곤란한 일을 겪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문자 보내주세요. 김효신 노무사가 상담해드립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G.O.D의 촛불 하나. 네, 노래 나가는 동안 보내주신 문자 살펴보겠습니다. 7998님이요. 교사들은 방학에 월급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네. 이건 또 공무원이라 그런 건가요? 라고 여쭤보셨어요. 네, 맞습니다. 공무원법에서 보수 규정에서 뭐 감액 규정이 없으니까 당연히 지급되는 거겠죠. 네. 교사들이 또 방학 동안에 또 학교를 나가서 네. 개학했을 때 준비를 많이 하더라고요. 영무노동이라고 볼 수 없어요. 네. 5401님이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왜 고위직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건지 이런 법이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에도 있나요? 하셨어요. 사실 이제 지금 이제 우리 고위직에게만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데요. 이 만약에 뭐 일반직이나 다른 공무원도 탄핵 당하신다고 하면 적용되지 않아요. 고위직만 아니고 공무원에게는 다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법이 다른 나라에는 제가 조사 안 해봐서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고요. 대신에 이제 우리 일반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해고당하더라도 퇴직금은 그대로 전액이 지급되는 거거든요. 근데 공무원 같은 경우에 파면되거나 해임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최대 50% 감액될 수 있도록 규정해놨어요. 근데 그게 조금 다릅니다. 4919님이요. 저는 외근이 잦은 편입니다. 예를 들어 안산에서 미팅을 하고 이제 직퇴를 하면 차가 막혀서 8시 훌쩍 넘어서 집에 도착할 때가 많습니다. 외근으로 인해서 퇴근 시간이 길어지는 건 야근에 포함이 안 되나요? 하셨어요. 네, 사실 이제 출퇴근 출장이나 외근으로 인한 출퇴근 시간에 대한 문제는 항상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좀 억울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노동부에서도 이렇다 할 그걸 결론을 못 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일단 교통 상황에 있는 것도 있고 일단은 근로 제공을 하고 퇴근 시간 이후에 집으로 돌아가는 걸 이걸 근로 시간으로 볼 수 있냐라는 게 조금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노동부에서도 이거는 근로자의 사기를 위해서 노사 협의해서 잘 결정해야 된다는 수준으로 안내만 하고 있습니다. 네.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백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주 수요일 세무정 담당 PD가 직접 체험한 세상의 모든 트렌드를 알려드립니다. 강소연 PD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연말에는 원래 이런 얘기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따뜻한 이야기. 맞아요. 오늘은 나눔과 기부에 대한 이야기 하신다고요? 네, 말씀하셨듯이 연말 연시가 되면 번화가에서 우선 구세군 종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고 또 곳곳에서 불우이웃을 돕는 모금 활동을 시작합니다. 매년 어디선가 나타난다는 익명의 기부천사가 올해도 호련히 나타나 6천만 원이 넘는 성금을 산모와 아기들을 위해 남기고 떠났다고도 하고요. 남방 취약계층 주민들을 위해 직접 연탄을 배달하는 연탄봉사가 여러 기업에서 속속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추운 날씨가 이어지는 연말이 불우이웃들에게는 가장 버티기 힘든 계절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서 또 사람의 체온이 가장 고맙게 느껴지는 때가 아무래도 겨울이잖아요. 네. 그래서 특히 연말에 이런 나눔의 문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 PD는 살면서 어떤 나눔 활동 해봤어요? 기부라는 말의 뜻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선 또는 대의를 위해 재산 등을 내어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타인을 위해서 나의 것을 나누는 행위인데 사실 이번 주제를 준비하면서 제가 살아온 삶을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 뭐 재능을 나누는 인적 기부는 꽤 했지만 현금 기부나 물적 기부는 생각보다 한 적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부는 재능이나 시간, 인력을 나누는 인적 기부, 책이나 악기, 연탄, 음식 등을 나누는 물적 기부, 현금으로 기부하는 현금 기부, 또 헌혈이나 혈액, 장기, 머리카락 등 신체의 일부를 기부하는 생명 기부, 법무부가 보증하는 공인 신탁 기부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이 중에서 저는 그 봉사활동 같은 인적 기부, 현금 기부, 또 헌혈을 통한 생명 기부를 네. 해봤습니다. 이게 또 구체적으로 떠올려 보면 어렸을 때 학교에서 그 크리스마스 실 구매하게도 했었고 사랑의 열매 배지를 샀던 기억도 있고요. 명동 근처 돌아다닐 때 구세군 냄비에 돈을 넣어본 적도 있고 그 엠네스티 한국 지부에 정기 후원을 몇 년 정도 했었고요. 회사 입사한 뒤로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매달 3만 원씩 정기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봉사활동은 제가 대학교 다니면서 좀 많이 한 편인데 네.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저희는 학교에서 좀 의무적으로 봉사활동을 많이 시켰었어요. 양로원을 방문해서 좀 다 같이 봉사하는 일이 꽤 많았는데 뭐 사실 그 당시에는 그게 되게 힘들고 조금 싫었거든요. 근데 지나고 보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회와 이웃을 바라보는 제 눈이 굉장히 넓어졌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래서 뭐 대학교 입학하고 나서는 저소득층 아이들 가르치는 교육봉사를 130시간 넘게 했고요.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그 몰래 찾아가서 선물 전달하는 몰래 산타 이런 것도 했었고 뭐 KBS 합격하고 나서도 봉사를 좀 해야 돼요. 그 연수원 에 있는 중에 봉사를 다녀왔었는데 그때 아픈 어르신들이 계시는 병원 같은 곳에 다 같이 다녀왔어요. 근데 그때 덩치가 진짜 산만한 남자 동기가 어르신들이 힘들어하시는 모습 보고 좀 눈물을 주룩주룩 흘렸던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인적 기부가 제일 쉽지 않은 것 같은데 훌륭하네요.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봐주셔서. 근데 특히 이 교육 봉사 활동을 오래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이게 나눔에도 개인적인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방금 그 말씀드렸던 아픈 어르신들을 보고 눈물을 흘렸던 제 동기 같은 경우엔 돌아가신 본인 할머님이 떠올라서 울었다고 네. 하더라고요. 근데 제 경우에는 제가 그 15살 어린 막내 동생이 있어요. 사남매 막둥이로 태어나서 부모님이랑 형제 온갖 사랑을 다 받고 자랐는데 봉사 나가서 그 또래 애들을 보면 우리 그 막내가 항상 겹쳐서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아이들 중에서 되게 비뚤게 구는데 사실은 그게 어른들 관심을 받기 위해서 좀 일부러 위약적으로 행동하는 경우일 때도 많고 뭐 부모님한테 좀 학대받거나 해서 또다시 상처받을까 봐 먼저 좀 할퀴려는 듯한 모습을 나타낼 때도 있는데 그런 아이들을 볼 때면 아, 저 친구가 우리 막내처럼 사랑과 관심을 많이 받고 자랐으면 또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예쁠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고 뭐 저는 지나가는 좀 임시 교사로서 사실 줄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애정을 주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었습니다. 공부를 가르치고 싶었던 것도 있지만 그 한국 사회에서 그 교육으로 또 대변되는 애정과 사랑이 있잖아요. 이게 뭐 막 건강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 교육으로 대변되는 애정과 사랑을 좀 주고 싶었고 그렇게 아이들을 보살피면서 뿌듯함이나 기쁨을 더 많이 느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만두지 않고 좀 교육 봉사를 오래 할 수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요즘은 기부 방법도 정말 다양해지고 취향에 따라서 나눔 형태도 달라지던데요. 예전에는 기부라는 게 그냥 내가 도울 수 있는 주변을 돕는 개념이었다면 요즘은 자신이 지지하는 것에 내 목소리를 내는 용도로 활용이 되기도 합니다. 사랑의 열매가 2019년 이후로 매년 발표하는 기부 트렌드에 따르면 시대에 따라 기부도 조금씩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2024년도 기부 트렌드에서는
시민들은 다양한 동기를 가지고 기부에 참여한다면서 자신을 좋은 사람으로 보이게 하는 수단으로 또 나를 드러내는 방법으로 기부를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죄책감이나 막연한 의무감에서 비롯된 감정적 동기로 기부를 시작하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기부는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크고 작은 기부가 선한 영향력을 만들고 또 어느 순간 상생의 힘을 체감하며 가치 있게 돈을 쓰는 시민으로 거듭나게 한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어요. 이번에 그 시위 관련 소식 접하시면서 선결제 기부 관련된 기사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있던 14일 그 집회에 참석하지 못한 시민들이 그 여의도 근처에서 선결제 기부를 5만 건이 넘게 했다고 하는데 선결제 정보를 알려주는 웹사이트 시위도 밥 먹고 운영진에 따르면 이날 등록된 선결제만 560건이었다고 합니다. 커피 등 각 품목당 적게는 50잔에서 많게는 1200잔씩 결제가 됐다고 하는데요. 물품 개수로는 5만 건 정도가 되고요. 당시 그 선결제 금액 규모에 대해서는 억 단위로 추정된다고 했는데 이게 뭐 커피, 햄버거, 뭐 국밥, 김밥 같이 다양한 품목임을 감안하면 대략적으로 총 2억 원 이상의 선결제가 이루어진 걸로 보인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찾아보면 중학생들이 용돈을 모아서 뭐 참여해주신 어른분들께 드리는 그런 커피 선결제를 하기도 하고 또 뭐 뉴진스나 아이유, 박찬욱 감독 같은 유명인들도 행렬에 동참을 했는데요. 이번 시위에서 특히 응원봉 문화가 화제가 됐잖아요. K-팝 아이돌 응원봉을 들고 거리에 나간 팬들이 많아서인지 이들을 지지하고 또 응원하기 위해서 선결제를 진행하거나 또 따로 지지를 보낸 아티스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기부할 때 왜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이 모르게 하라 맞아요. 이런 말도 있었잖아요. 네. 조용히 했다면 요즘에는 자신의 기부 행위를 적극적으로 좀 알리고 또 이걸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기도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에는 오른손, 왼손, 왼발, 오른다리까지 세상이 다 알게 네, 하라. 다 알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기부 행위를 공유하는 게 사회에 선한 영향력으로 작용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나를 표현하고 싶은 욕구에 이 기부 문화가 또 들어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인지 요즘은 굉장히 많은 단체들이 정기 후원자들에게 팔찌나 반지 같은 증표를 선물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같은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의 소속감을 높이고 또 내가 지지하고 서포트하는 것이 나를 표현하는 내 정체성이라는 것을 주변에 자랑스럽게 알리기도 합니다. 그 해외 아동과 1대1로 매칭해서 이제 후원하는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 단체들에서는 후원을 받은 아이들이 편지와 사진을 보내오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런 걸 받으면 그 개인들이 또 SNS 같은 데 올리거나 주변에 많이 알리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볼 때마다 저도 또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눔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어서 저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콘서트 같은 곳에서 버려지는 꽃 화환 대신에 어려운 이웃에게 쌀을 기부하는 쌀 화환을 보낸다거나 뭐 이런 게 좀 인기를 끌기도 했고 또 요즘은 유명인의 이름으로 팬들이 그 기부를 하는 팬클럽 기부 캠페인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팬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이름으로 기부를 하고 또 반대로 아티스트는 팬클럽의 이름으로 기부를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팬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이름으로 뭐 사막에다가 나무를 심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주변에 알리는 행위가 이제는 굉장히 멋지고 자랑스러운 일이 된 것 같습니다. 기부를 안 해본 사람들에게는 기부하면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일상적으로 쉽게 할 수 있는 기부는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작게는 아름다운 가게에 쓰지는 않는 그런 중고 물품을 기증을 한다거나 동네 도서관에 책을 기증하는 것도 기부의 한 종류가 될 수 있고요. 주변에 보면 주기적으로 헌혈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장기 기증 신청을 하는 것도 생명 기부의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주변에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많았던 게 모바일 기부였습니다. 이거는 저는 사실 머리가 많이 상해서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진 못했는데 주변에 물어보면 그냥 머리만 잘 기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 주변에 이제 한 22살 된 어떤 남자 동생이 최근에 그 모바일 기부를 했다고 해가지고 이게 또 어떻게
특히 이제 남성분들은 보통 머리를 기르는 경우가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기부를 생각하게 됐는지 또 하고 나니까 어땠는지 좀 자세히 한번 물어봤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장발머리를 해보고 싶어서 머리를 기르고 있었는데 제 머리가 마침 파마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염색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약간 건강한 모발 상태여서 이왕이면 제대로 길러서 기부를 한번 해보자 마음을 먹게 된 것 같아요. 최근에는 너무 상한 모발만 아니면 파마한 머리도 괜찮고 염색한 머리도 괜찮다고 해요. 그냥 딱 너무 심하게 상한 모발만 아니면 되는 것 같아요. 길이가 최소 25cm 이상이 돼야 기부를 할 수 있어요. 다 기르고 나니까 명치 정도까지 오는 길이였는데 제가 곱슬머리가 있어서 땡기면 명치보다 조금 아래 오는 정도 길었던 것 같아요. 모발 기부를 받는 단체가 어머나 운동본부라고 하나 있는데 그 단체의 주소지로 머리카락을 직접 잘라서 택배로 보낸 다음에 그 운송장이랑 보낸 사람 정보를 홈페이지에서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기부가 되는 방식이에요. 처음에는 우선 장발머리를 오래 하다가 머리를 자르니까 좀 시원섭섭한 느낌이 있었고 택배로 보내고 난 이후에는 뿌듯한 느낌? 그 봉사활동 끝나고 나왔을 때의 느낌이랑 비슷했었던 것 같아요. 기부된 머리카락은 어머나 운동본부에서 검수를 끝낸 다음에 소아암 어린이 환자들의 가발을 제작하는 데 사용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인모를 직접 사용하는 게 훨씬 자연스럽고 좋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는 것 같아요. 네, 훌륭한 제태빈이라는 청년의 목소리로 모발 기부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또 이런 거 외에도 네이버 해피빈이라는 서비스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여기 가시면 콩이라는 사이버 머니를 이용해서 기부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 복지단체들은 해피빈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또 모금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이곳을 통해서 기부된 금액들은 별도 수수료 제외 없이 100% 후원단체에 전달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돈으로 결제해서 기부를 할 수도 있지만 네이버에서 각종 활동을 하면서 무료로 얻을 수도 있는데 이 돈은 또 대기업의 후원으로 이루어진다고 해요. 여기 들어가 보면 기부 섹션이 있는데 되게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이야기가 담긴 기부함이 많이 있어요. 가장 처음으로 제가 들어갔을 때 보였던 모금함은 13년 동안 화재진압대원과 구급대원으로 일하시다가 뇌출혈로 쓰러지신 그 소방관님을 위한 거였고 네. 그 외에도 뭐 복지관 같은 데에서 의자나 식탁을 바꿀 수 있게 펀딩을 진행 중인 곳도 있었고요. 해양 쓰레기로 얼룩지는 남해안 바다 살리기, 뭐 추운 겨울에 눈 덮인 들판을 헤매는 생명들 구하기 같이 기후 변화와 환경을 위해 기부할 수 있는 기부함도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좀 마음이 아팠던 제목의 기부함은 주사가 아파서 울었는데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줄까요? 라는 그런 기부함이었어요. 소아암 환자 아이들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여기에 기부를 하면 4만 원씩 700명에게 지원이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벌써 2천만 원이나 모여 있더라고요. 네. 댓글을 보면 뱃속에 있는 아이들 이름으로도 기부하고 싶다거나 오늘 저희 아들의 생일인데 매년 아들 생일에 기부를 한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한다.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었어요. 마음이 되게 따뜻해지고 연말에 네. 코끝이 찡해지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 해피빈 페이지가 맨날 이렇게 뜨긴 했어도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는 건 좀 부끄럽게도 처음이었는데 세상에 되게 대단하고 따뜻한 분들이 많이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반성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저는 세모전 가족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만 전해드리고 싶어요.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야기. 그래서 강 PD도 한번 해봤어요. 그 부끄러운 마음에 제가 저도 기부를 하기로 했고요. 그 소아암 환자들에게 하는 그 기부함에서 결제를 진행을 했습니다. 결제 기부 버튼을 누르니 간편한 연말정산을 위해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세요. 뭐 이런 페이지가 떴고요. 소득세법에 따라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안내도 떴습니다. 원하는 금액을 입력하게 되어 있고 그 기부를 하고 나니까 참여 내역 페이지가 떴는데 몇백 원부터 시작해서 몇천 원, 몇십만 원까지 금액대가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인터넷 기부가 좋은 점이 아무리 소액이라도 눈치 보지 않고 좋은 마음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점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부하면 세액 공제도 되죠. 네, 아까 얘기가 잠깐 나왔지만 연말정산 때 그 기부금에 대해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게 뭐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기부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법정기부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기부하는 금액으로 근로소득 금액의 10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하고요. 뭐 구호활동이나 의료기관에 기부한 금액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지정기부금은 공익단체나 사회복지법인, 학교나 장학재단에 기부하는 경우인데 근로소득 금액의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고요. 유니세프나 뭐 적십자사 같이 공익성을 띤 단체에 기부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고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은 근로소득 금액의 1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남을 돕는 행위에서 오는 행복감을 좀 어려서부터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재밌는 기부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대학생 때 했던 건데 몰래 산타라는 이름을 썼었어요. 그때는 뭐 보육원 아이들이나 저소득층 아이들 찾아가서 그 친구들이 원하는 선물을 산타 분장하고 전해주는 거였는데 지금은 뭐 보니까 나는 너의 산타 이런 이름으로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이런 체험하면 뭐 나눔에 대한 뭐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좋아하는 아티스트 있다 하면 그 친구들 생일이나 데뷔일 같을 때 그들 이름으로 기부해보는 것도 경험하게 해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기 후원이나 기부를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뭐부터 하면 좋을까요? 내가 먼저 마음을 나누고 싶은 대상이 뭘까 생각해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매달 나가는 돈을 좀 아깝지 않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좀 더 뿌듯한 마음을 많이 느끼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에 기부하고 싶은지 못 찾았다 하시면은 가까이 있는 그 아까 말씀드린 해피빈 페이지만 돌아봐도 굉장히 다양한 기부처가 있어요. 유기견들 보고 마음이 아팠던 적 있는 분들이면 동물들을 위한 정기 기부 신청하실 수 있고요. 미혼모나 뭐 독거노인, 생리대가 부족한 청소년들, 여성 노숙인들 이런 분들 지원하는 단체들 많이 있으니까 둘러보시고 내 마음이 가는 쪽으로 기부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1743님이요. 저는 라움뜨개라는 뜨개 모임이 있는데요. 그곳에서 천연 수세미를 떠서 한부모 가정에 보냈습니다. 큰 봉사는 아니었지만 잘 쓰였으면 좋겠어요 하셨고요. 0179님도 저희 10살 딸도 머리 길러서 기부했어요. 모발 기부 하셨네요. 또 박미영님도 15년간 모발 기부 6번 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존경합니다. 0184님이 고루고루 기부 많이 하셨네요. 세모정 세상의 모든 따뜻한 정을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온정의 불씨는 지피고 생활 속의 불씨는 잘 살핍시다 라고 센스 있는 문자 또 너무 보내주셨어요. 멋진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강 PD와 요즘 시대 나눔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다음 주 수요일에도 또 직접 보고 느낀 체험 삶의 현장 공유해 주세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으로 이효리의 남아주세요 들려드릴 텐데요. 이 곡은요. 루시드 폴이 유기견 보호소에 남겨진 유기동물의 시선을 담아서 만든 곡이라고 합니다. 음원 수익은 전액 유기동물 보호소에 기부된다고 해요. 끝곡을 함께 들으시면서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